미국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연중 47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6,500선마저 처음으로 돌파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나나 기자가 깊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와, S&P 500 지수가 정말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네요. 6,500선, 이걸 가뿐히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네, 정말 대단한 기세죠. 2024년 한 해에만 47번이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고 2025년 들어서도 그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시장 보고서나 뉴스 분석, 전문가 코멘트 같은 것들을 토대로요. 이 뜨거운 상승장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미국 주식 투자 접근법은 뭘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역할이 또 복잡한 정보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게 사실 여러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물결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도 있고 그렇죠. 금리. 네, 탄탄한 기업 실적, 또 미국 경제 자체의 힘, 심지어는 정치적인 기대감까지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복합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그 현재 상황 너머의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온도부터 한번 재볼까요? S&P 500 지수가 6,500선을 돌파했다는 건 진짜 상징적인데 최근에 6,501.86까지 갔더라고요. 예, 6,500 돌파. 2024년 시작할 때가 4,000대였는데 연말에 6,000 넘겼으니 약 26% 올랐고 2025년도 벌써 8월 말인데 16% 이상 또 올랐어요. 와, 올해도 벌써 16%면? 네. 다우랑 나스닥 지수도 최고치 부근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특히 인상적인 지점이 S&P 500이 4,000에서 5,000 갈 때는 3년 걸렸는데 5,000에서 6,000 가는 데는 단 9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야, 9개월이요. 네, 속도가 엄청나게 버틴 거죠. 그 가속도가 정말 미국 시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명확해지죠. 2024년 자료를 보면 유럽 주요 지수들은 한 5에서 10% 그 정도 상승에 머물렀고 아시아는 시장별로 좀 등락이 엇갈렸고요. 아, 차이가 크네요. 네. 반면에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24년에만 거의 29% 올랐어요. S&P 500보다도 더 강했죠. 이 중심에는 그 소위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이 있었고요. 아, 매그니피선트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이 7개 기업이 2024년에 평균 67%라는 정말 말 그대로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체를 그냥 끌어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평균 67%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엄청난 상승의 동력,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들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목하는 건 역시 AI 혁명이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그냥 기대감, 이게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적하고 두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사례가 딱 그렇죠. 최근 실적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네, 그런 뉴스 있었죠. 네, 2분기 매출 467.4억 달러, 주당 순이익 1.05달러. 근데 그건 기대치가 워낙 비현실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로스 메이필드라는 전략가가 자료에서 엔비디아 실망론은 과도한 기대와의 비교일 뿐이고 AI는 여전히 시장의 구조적 심장 박동이다. 이렇게 평가했더군요. 구조적 심장박동? 표현이 재밌네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2년간 10배 넘게 뛰었고 다른 빅테크들도 AI 인프라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 투자가 다시 또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 외에 시장 환경을 뒷받침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자료에서는 연준의 움직임, 이걸 또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화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하고 23년에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 슬슬 감지된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시장에는 정말 단비 같았죠. 그렇죠.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니까요. 맞아요.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하기 쉽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이렇게 당겨올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주식의 매력이 커지는 거고요. 아, 할인율. 네. 또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효과도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7%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87%면 상당히 높게 보네. 결국 뭐 주가는 기업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실적을 따라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 기업들의 성적표는 좀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2024년에 S&P 500 기업들 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특히 시장을 주도했던 그 매그니피센트 7기업들은 평균 30%가 넘는 이익 성장을 보였고요. 와, 30% 이상. 네, 클라우드, AI 서비스, 디지털 광고 같은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장의 미국 이전, 그 리쇼링이라고 하죠. 네, 리쇼링. 네, 리쇼링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좀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시장 예상 3.1%보다 높은 3.3%로 나왔어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예상보다 더 좋았군요. 네, 이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니까 주가 상승이 단순히 그냥 거품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AI, 금리 기대, 실적 말고도 또 미국 경제 자체의 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가진 그 구조적인 장점들이 꾸준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힘, 또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생태계, 에너지 자금 능력,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미국의 경쟁력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고요. 아, 그리고 한 보고서에서는 정치적인 측면도 언급하는데요. 그 2024년 선거 이후에 기업 친화적 정책,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라던가 규제 완화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 네네. 그리고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산업 정책이 특정 산업 분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제공된 자료에 담긴 분석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쉬운데 자료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일관되게 강조되는 원칙은 역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라는 겁니다. S&P 500 지수의 역사를 쭉 보면요.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 10년 이상이면 거의 손실이 없다. 네, 워렌 버핏 같은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이게 유효하다는 거죠. 연 10% 수익률만 꾸준히 내도 30년이면 원금이 17배 넘게 불어나는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 투자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정말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장기 투자와 항상 또 짝을 이루는 개념이 분산 투자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럼요. 장기 투자의 위험을 낮추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으로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뭐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언제든 주도 섹터는 바뀔 수 있으니까 기술,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 등등 다양한 산업에 나누어 투자하는 게 기본이고요. 섹터 분산. 네. 또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라도 일부는 다른 선진국이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흥국에 투자하고 또 주식 외에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군에도 배분해서 위험을 관리하라는 거죠. 특히 채권은 주식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리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 달러 비용 평균법 DCA, 이것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아, DCA? 이게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인데요.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고 비쌀 때는 더 적은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네, 결과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서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기 쉬울 때 아주 유용하죠. 투자 스타일 측면에서는 성장주랑 가치주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이런 조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AI 관련 성장주가 뜨거우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AI 성장주 분명 매력적이죠.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싸다. 네, 반면에 제조업이나 금융 같은 좀 전통적인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을 수도 있고 또 꾸준한 배당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오히려 가치주가 더 크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성장성이랑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 이걸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SPY나 VOO 같은 거요. 이런 데 투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산업, 예를 들어 기술주 ETF인 XLK나 특정 테마, AI나 클린 에너지 같은 ETF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집중도가 높은 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겠죠.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장단점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아, 리밸런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을 처음 의도했던 대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투자했는데 주식 시장이 엄청 올라서 비중이 70%, 30%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보죠. 네, 주식 비중이 확 늘었네요. 그렇죠. 그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리밸런싱은 이렇게 비중이 커진 자산, 즉 주식을 일부 팔고 비중이 작아진 자산, 채권을 사서 원래 목표 비율이었던 60대 40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아, 원래대로 맞춰주는 거군요. 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싸진 것을 팔고 싸진 것을 사는 효과가 나타나죠. 보통 분기별이나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승 이유와 투자 전략을 쭉 살펴봤는데 물론 시장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좀 짚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료들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요?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이게 단연 첫 번째로 꼽히는데요.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과거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아요. 많이 높나요? 네, 특히 일부 기술주들은 PER이 30배, 50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결국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기업 실적이 시장에 이런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을 과거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낮춰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금리 문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지금이야 인하 기대감이 크지만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 맞습니다. 금리 변동 리스크, 이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거나 경제 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심지어 다시 긴축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금리 변화에 민감한 성장주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나 배당주를 좀 포함시키고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리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이것도 계속 언급되는 위험 요인이고요. 네, 이것도 무시 못하죠.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같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나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시장 내부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상위 몇몇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경향, 그 집중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거의 35%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와, 10개 기업이 35%. 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죠. 또한 역사적으로 큰 상승 뒤에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이걸 기술적 조정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ETF 등을 통한 패시브 자금 쏠림이나 알고리즘 거래 확산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 구조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잠재적 위험으로 거론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기록적인 상승은 AI 혁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었고 또 연준의 정책 변화 기대감, 탄탄한 기업 실적,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강점, 이런 것들이 딱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불확실성, 지정 확정 리스크, 또 시장 집중도 같은 부담 요인들도 분명히 안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단기적인 파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하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 DCA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무기. 네, 미국 시장의 그 혁신 역량과 역동성을 믿는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분석 자료 말미에 결국 미국 주식 투자의 핵심은 시간과 인내다. 이런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투자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인내는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디는 인내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은 그런 조급함을 다스리는 인내일까요? 다음 분석 때까지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